2022년 대선을 맞이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내가 어떤 후보를 지지해야 나한테 이득이 되지? 누구나 내 집 마련하는 그날까지. 서기열의 집터뷰, 오늘은 이상현 명지대 건축학부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드디어 바야흐로 정치의 계절입니다. 네. 이번 대선에서 물론 이제 세대 갈등을 비롯해서 다양한 이슈가 좀 있지만 뭐니 해도 경제 분야에서 부동산 정책이 굉장히 큰 이슈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좀 보시나요? 예, 저도 기자님하고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요. 시너지 효과가 생기고 또 파급 효과가 클 거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군요. 그럼 해외 쪽에서는 어땠나요? 사실 이 부동산 정책이 과연 어떻게 좀 대선판에, 선거판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이 부동산 정책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사례도 많고 그 미친 영향의 강도가 상당히 컸었죠. 근데 그 가장 대표적인 예를 들자면 아무래도 영국 총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영국의 총선. 영국의 1979년도 총선이 그 부동산 정책이 선거에 영향을 미친 가장 단적인 사례라고들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1979년도에 총선에서 대처가 등장을 하죠. 우리 신자유주의 물결의 그 기수라고 하는 대처가 등장을 하면서 아주 대단히 파격적인 부동산 정책을 제시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그 전까지 영국은 이제 사회주택의 비율이 좀 높았거든요. 사회주택 비율이 40%를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40%요? 예, 40%죠. 근데 대처가 이렇게 등장을 하면서 선거 공약으로 내건 게 그 사회주택을 사람들에게 사게 해주겠다 이런 정책을 내겁니다. 그러니까 정부나 공공에서 공급한 주택을, 임대주택을 일반인들이 살 수 있게. 어떤 임대주택에 들어가서 3년 이상 살고 있으면은 그 주택을 시가의 3분의 2에 사게 해줄 수 있게 한다. 이런 정책을 내걸었죠. 근데 이게 상당히 주요했습니다. 1979년 총선에서 보수당이 승리한 것은 물론이고 그 노동당의 지지 기반이 붕괴됩니다. 보수화되면서. 예. 그러면서 영국 보수당이 18년 동안 장기 집권을 하게 되는 거죠. 이걸 소위 자가보유 정책이라고 하는데 자가보유 정책을 추진해서 결과가 어땠느냐? 근데 3년이 넘어가면서부터 점차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래서 자가보유 정책은 꽤 성공적이었다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와하고 비슷한 상황이 독일에도 있었습니다. 독일의 슈레더 총리가 그 독일의 경제 체질을 개선하겠다 해서 영국과 비슷한 일을 합니다. 복지 정책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택입니다. 주택 때문에 들어갔던 이제 복지 비용을 축소하겠다. 그렇게 해서 독일의 경제를 체질을 강화시켜 보겠다, 개선하겠다. 이런 것을 선거 공약으로 내겁니다. 슈레더 총리가. 그래서 2005년 총선에서 패배합니다. 결과는 다릅니다. 결과가 완전히 달랐네요. 근데 정치적으로는 패배를 했지만 그 이후에 그 독일의 경제 체질이 개선된 건 사실이죠.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효과가 있는 정책이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이것도 이 중기적이라는 단서를 좀 붙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영국하고 똑같아요. 한동안은 쭉 잘 나갔습니다. 슈레더의 이걸 이제 아젠다 2010이라고 부르는데 그걸 통해서 경제 체질을 개선하면서 독일의 경제가 좋아진 건 사실이죠. 근데 중기적으로는 그렇고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것도 이제 부메랑이 되어서 돌아와서 상당히 주택 정책상의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이 주택 가격이 오른다거나 이런 부작용이 나타났다고. 예, 주택 가격도 올랐고 임대료가 큰 문제가 되죠. 임대료까지 또 넘어가는. 그 가장 재밌는 사례는 요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슈레더가 제안한 그 아젠다 2010에 따라서 공공 임대주택을 민간에게 팔았었거든요. 근데 이 민간 업자들이 그걸 사가지고 집도 고치고 깔끔하게 잘 고쳤습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좋은데 임대료를 2배로 올려버렸어요. 내가 이만큼 투자를 했으니까 그만큼 임대료를 올려야 된다. 그러면서 베를린의 임대주택의 임대 비용이 2배로 상승을 한 겁니다. 그러면 세입자들은 힘들어지는 거네요. 그렇죠. 전에는 민영화했는데 이제 국영화해야겠다, 국유화해야 되겠다 이렇게 방향을 선회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 슈레더 2010의 주택 정책도 중기적으로 보면 효과적이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부작용이 좀 있었네요. 또 대만 같은 경우는 굉장히 큰 그렇죠. 이슈가 됐다고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대선판에서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꼭 짚어봐야 될 것이 대만 상황입니다.
지금 2016년도에 대만 총통 선거를 할 때 상황이 우리나라의 상황과 매우 흡사하다. 특히 부동산에 관한 한 2016년 대만 상황과 대한민국의 2022년 대선 상황이 매우 유사하다는 겁니다. 왜 유사하냐면은 그 당시에 이제 집권당이 어떤 3대 실정이라고 비판받는 게 있어요.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가격이 막 올랐거든요. 어느 정도로 폭등했냐면 그것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2014년도에 새둥지 운동이라는 게 있습니다. 새둥지 운동. 네, 새둥지 운동. 그러니까 새둥지라도 갖겠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 당시에 대만 대학생들이 그 대만에도 100억대가 넘어가는 민간 아파트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 앞에 가서 이렇게 벌렁 들어놓아서 데몬스트레이션을 하게 된 거죠. 그 이유는 뭐냐면은 그 대만의 주거 상황이 워낙 나쁘다 보니까 대학생들이 완룸,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완룸인데 이제 대만에서는 그걸 타오팡이라고 부르는데 이제 그런 데 살고 있었어요. 근데 그걸 어떻게 보시면 되냐면 우리나라 완룸보다 더 나쁘다, 더 훨씬 많이 나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거기는 잠자는 곳하고 화장실밖에 없어요. 딱 그냥 좀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고시원 그렇죠. 정도 상황일까요? 그렇다고 봐야 될 겁니다. 그러니까 대학생들은 대학을 다니는 내내 그런 공간에 살아야 되고, 뭐 자기들이 대학을 졸업한다 손 쳐도 이 당시 이제 대만의 PIR이 15가 넘어가고 있었답니다. 뭐 한 푼 안 쓰고 15년을 모아야 집을 살 수 있다. 이 얘기는 사실 평생 집을 살 수 없다 이런 상황이 돼버린 거죠. 뭐 이래가지고 대만의 청년들이 그 100억이 넘는 아파트 앞에 가서 들어놓아서 시위를 하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좋은 집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누리게 해달라. 그렇죠. 달라. 예. 이제 그런 시점에서 그 당시에 야당 차이잉원 쪽에서 이런 정책을 공약으로 내 겁니다. 사회주택을 공급하겠다. 그러면서 선거 결과는 차이잉원의 승리였죠. 그렇죠. 그런 열망들을 담아낸 정책이었으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도 부동산 가격이 상당히 오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부동산에 대해서 특히 젊은 세대의 절망감이 조금 강해요. 그렇죠. 지난번 보선에서도 이제 보복 투표라는 형식으로 드러났는데 이런 거로 볼 때 이제 대만과 우리나라가 좀 유사하다. 그래서 아마 이번 선거에서 부동산이 쟁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사실 주거에 대한 관심 그리고 내 집을 갖겠다라는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표심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우리의 상황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현대사 그러니까 근 50, 60년 사이에 우리나라에서 주택가격 상승은 3번 있었죠. 3번. 첫 번째는 노태우 정부 때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생겼죠. 그리고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주택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에 집값이 막 오르기 시작할 때 사실 크게 걱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런데 이제 조금씩 오르고 심상치 않다. 그냥 넘어갈 수는 없네.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정부는 이거는 가수요라고 판단을 했죠. 그래서 규제로 그 가수요를 잡아보겠다. 그래서 가격을 잡아보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한 22차례에 걸쳐서 대책을 내놓죠. 근데 잘 안 잡힙니다. 그래서 2020년 8월 4일 날 최초로 공급 대책이 나오죠. 84 대책. 그런데 2020년에 84 공급 대책을 처음 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이 안정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2021년에 24 대책을 다시 내놓죠. 이 공급 대책인데 이 공급 대책에 약간의 변화가 생긴 겁니다. 첫 번째 공급 대책은 주로 신도시를 위주로 한 공급 정책. 신도시. 그렇죠. 24 대책에서는 서울 안에서 해결을 해보겠다. 그렇죠. 도심의 이렇게. 주택 공급이 안 되면 집값 안 잡힌다라는 인식을 그제서야 한 거죠. 그렇죠. 이건 누가 봐도 집값이 오른 상황이죠. 너무 많이 오른 상태인 거죠. 뭐 이런 상황에서 과연 집값이 잡힐까?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의문을 하게 되죠. 2022년 대선에서는 부동산이 가장 큰 이슈가 될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참 어려운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교수님, 그렇다면 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후보들의 유력 대선 주자들의 부동산 정책을 한번 심층적으로 살펴보면 어떨까요? 예, 좋습니다. 2022년 대선을 맞이해서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내가 어떤 후보를 지지해야 나한테 이득이 되지? 아마 이런 부분에 상당히 궁금한 점들이 많으실 겁니다. 여기는 집코노미니까 내 집 마련을 위해서 어떤 주자의 정책이 나한테 가장 잘 어울리는지 거기 그런 판단을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는 게 좋겠습니다. 본격적인 분석은 다음 영상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